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문법이 들어가는 게 내용 자체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문과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문법 요소,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의문의 변동이랑 한글 맞춤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문의 변동이랑 이제 높임법, 시제 같은 문법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지금 다른 친구들 원래 이제 1월달부터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은 이걸 쭉 이제 다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우리 친구는 지금 1월, 2월 달에 와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1학기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과 의문의 변동은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부분도 수업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1학기 문법을 일단 이 2월달 안에 한번 싹 훑어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의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렇죠? 자, 먼저 의문의 개념을 보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낱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의문이 하는 의문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낱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의 단위는 하지만 바로 뭐다? 바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혹은 최소 단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의문이라는 거죠. 즉, 의문은 낱말의 단위가 아니라 소리의 단위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뭐다? 의문은 스스로 뜻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문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문이 변하면 낱말이 다른 낱말로 변화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문은 바로 뭐다? 낱말에서 뜻을 구별해 주긴 하지만 소리의 단위로 스스로 뜻을 가지지는 못하고 크게 분절 의문, 다른 말로는 좀 어려운 말로는 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분절 의문, 다른 말로는 운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그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친 게 한 좀 오래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 한 18년, 20년 정도를 강남 대치동에서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예전에 이제 숙명여고에서 그런 적이 있어. 한 10년 전쯤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이제 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의문은 분절 의문 혹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도 하고 비분절 의문 혹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도 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분절 의문은 뭐고 비분절 의문은 뭐고 막 설명을 하는 거 알겠지? 근데 그의 그 중간고사 시험에 전부 다 음소, 운소를 이용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명은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알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 용어의 하나 자차 차이로서 아이들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린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소와 운소의 개념 같은 경우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걸 할 때도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의문은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표현되긴 하지만 핵심은 바로 뭐다?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다라고 하는 게 의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음양과 음성, 의문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선생님이 전부 다 직접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완전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인 거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싹 다 집어넣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일단 그 음향과 음성과 의문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먼저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말소리를 제외한 자연의 모든 소리를 우리는 음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자연의 소리라고 해서 뭐 새소리, 물소리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연의 모든 소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말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 뭐 자동차 소리, 뭐 기차 소리, 그 다음에 시계 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음향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희곡 같은 데 보면은 총소리 뭐 탕 하고 이런 걸 음향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걸 바로 음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소리가 아닌 모든 소리를
이제 우리는 음향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구분하기가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음성과 음운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음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음운은 사람이 뇌를 통해 동일하게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자, 좀 더 이제 리얼하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이제 사람의 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울끈불끈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뇌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뇌는 기억이라고 하는 소리는 요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기억 발음을 하면 선생님이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기억 소리가 낮게 이렇게 발음이 됐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면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높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발음한 소리를 보면 기억에 대한 발음 모습이 전부 다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는 요 기억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는 이런 각각의 다른 기억이라고 하는 소리는 음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지만 이 각각의 다른 음성으로서 발음한 음운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거는 기억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소리가 바로 음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발음을 하더라도 얘는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운을 우리는 물리적인 게 아닌 추상적인 소리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를 하면은 요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낱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낱말의 뜻을 구별해주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음운에 의한 의미를 구분해 보면은, 자, 물과 불은 초성이 미음이냐 비읍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중성은 우로 똑같고 종성도 리을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바로 뭐다? 초성이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강과 공도 역시 마찬가지. 초성은 기읍이고 종성은 이음으로 똑같지만 중성이 아냐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성도 역시 의미를 구분해 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밥과 밤을 보게 되면 초성은 비읍이고 중성은 아로 똑같지만 종성이 비읍이냐 미음이냐에 따라서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렇지? 그러면 종성도 역시 의미를 구분해 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눈과 눈은 바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얘는 사람의 눈, 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도 역시 의미를 구분해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은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다 배운 내용이어서 그렇지? 그러면 고등학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고등심화 부분 최소 대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자, 음운은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몇몇 단어들은 바로 뭐다? 단 하나의 음운만이 차이가 생겨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낱말의 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개념을 보게 되면 둘 이상의 낱말들이 오직 하나의 음운만 달라 의미가 구별되는
낱말들의 쌍을 우리는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최소 대립쌍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알겠죠?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자, 꼭 한 음절,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본 뭐 물, 불, 강, 공, 밤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꼭 최소 대립쌍이 하나의 음절만 달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 대립쌍은 바로 한 음절 낱말뿐 아니라 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낱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 쉬리 이런 말들, 그렇지? 쉬리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이름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소리와 쉬리는 어때? 첫 음절의 중성이 달라져서 오냐 위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 쉬리 이런 것들도 이제 최소 대립쌍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나무, 너무 이런 것도 최소 대립쌍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죠? 자, 한 낱말에 둘 이상의, 그렇죠? 최소 대립상 관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꼭 1대1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달, 딸, 탈, 발, 말 이런 것과 같이, 그치?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중성, 종성은 리을로 똑같은데 초성만 달라져가지고 최소 대립상 관계를 이룬 거고, 이런 것들은 한 낱말에 여러 개의 최소 대립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이용한 함정이 항상 많이 나와요. 알겠죠? 바로 뭐냐? 최소 대립상 관계의 낱말들은 음운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음운의 수가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정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발과 알. 요거는 최소 대립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성립하지 않겠어? 발은 음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발은 음운 개수가 몇 개로 나누죠? 3개잖아, 그렇지? 바로 발은 비읍, 리을 3개입니다. 알겠죠? 알은 음운의 개수가 몇 개일까? 알은 음운의 개수가 2개예요. 왜? 초성의 이응은 음운으로 안 칩니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같은 경우는 아와 리을 요 2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는 거죠. 요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요걸 이용한 함정 문제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좀 깊이 있게 알아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죠.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어렵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변이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음운이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 주긴 하지만 언어마다 음운 체계는 다르다는 거죠. 핵심은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어떤 의문의 차이는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의문으로만 그냥 취급되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이 어렵게 돼 있지만 좀 정확하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필기를 해보면 변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어떤 언어의 의문 체계에서 의문으로 인정되지만 이것이 다른 의문 체계에서 다른 의문 체계에서는 의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미 변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변이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반찬이죠. 그렇죠? 바로 고기라고 하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여기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고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거를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의문으로 나눠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고기를 의문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바로 기역, 오, 기역, 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고 할 때 이 기역과 기 할 때 요 기역을 같은 소리로 인식합니까? 다른 소리로 인식합니까? 그렇지? 같은 소리로 지금 똑같이 기역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얘를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고기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영어로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현을 해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은 고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K, O, G, I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즉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바로 뭐다? 고의 기역과 기의 기역을 서로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다른 소리로 인식한다. 그치? 얘는 다른 소리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실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어와 우리 한글의 그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을 나눌 때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자음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눕니다. 바로 유성 파열과 무성 파열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어로 친다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의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어로 치면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현재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로 변하는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영어는 오직 떨리냐 안 떨리냐만 나누다 보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떨리고 안 떨리고 그리고 그 떨리고 안 떨리고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원래 기억은 영어에서도 무성파열, 떨리지 않는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K로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무성파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무성음은 얘는 유성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죠? 어렵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모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음은 모든 언어에서 울림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는 기억은 바로 뭡니까?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있으니까 안 떨리는 게 떨리는 걸로 발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얘가 안 떨렸지만 여기에서 떨리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 국어는 떨리고 안 떨리고 할 때 안 떨리고가 떨림으로 변한다는 걸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대도 똑같아요. 우리 국어는 자음을 3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한테 달, 딸, 탈 하잖아. 그렇지?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네들은 뭡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바로 뭐다? 유성파열, 무성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의미변별의 기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한국어에서는 변이음이 돼. 반대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영어에서는 의미변별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계는 바로 영어에서는 변이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음은 어떤 언어에도 하나라도 존재하는 음운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음운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음운으로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어에서는 뭡니까? 의미 변별을 하지 못하는 음운을 우리는 변이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유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롭게 변형되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서술형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변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음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음운은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분절음은 음소와 비분절음은 음소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서 자, 분절음은 음소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소리 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음운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다? 쉽게 분리가 가능한 음운을 우리는 분절음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바로 여기 분절음운에 속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음의 개념을 보면 자, 우리가 음운 같은 거 할 때는 역시 비슷한 개념과의 공통점 차이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자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공기가 발음기관을 지날 때 바로 뭐다?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음은 당연히 뭐겠어? 발음기관에서 공기가 발음기관을 지날 때 발음기관의 장애를 그렇지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결과적인 차이는 바로 뭐다?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원리만 조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돼요. 알겠죠? 왜? 세종대왕님이 처음에 중3 때 배웠잖아요. 한글을 만들 때 바로 뭡니까? 자음은 뭡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야. 그 발음기관이 바로 뭐다? 장애를 주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야. 알겠죠? 근데 반면에 모음은 뭡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뜰 수가 없어가지고 천지인 해가지고 하늘, 땅, 사람의 그 음양 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발음기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니까 않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본뜰 수 있는 발음기관의 모양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음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의 원리를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자음을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은 크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자는 만들 조자에 음자는 소리 음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소리 나는 위치를 얘기를 하고, 반면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소리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위치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그쵸? 자, 사람의 얼굴을 자, 여기에 사람의 입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입술 소리, 다른 말로 한자말로는 양수능, 둘량자에 입술 숭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두입술 소리라고 하죠. 바로 입술과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여기서 나는 소리가 바로 입술 소리, 양수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 보면 뿌 해서 입술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윗잇몸과 혀끝 소리, 이걸 한자음으로 치조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한자 이름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치조음은 바로 뭐다? 요 혀끝이 윗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트 하면은 이 이빨 끝에 붙었다가 트 이렇게 붙으면서 소리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죠. 그다음 센입 천장과 혓바닥 소리는 바로 여기 천장, 딱딱한 요 천장에 이 혓바닥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 하면은 여기 붙었다가 치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다음 여린 입천장과 혀 뒷소리는 바로 여기 목젖 있는 쪽, 뭐 안쪽에, 그렇죠? 목젖 있는 부분에서 여린 입천장 쪽에 혀가 이렇게 닿았다 떨어지면서 하면은 발음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이쪽 부분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뒷부분이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여린 입천장과 혀 뒷소리, 바로 연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목청 소리는 바로 여기서 나는 소리. 그렇죠? 바로 성대에서 바로 나는 소리를 목청 소리, 후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뉩니다. 자, 안울림 소리는 다시 파열음과 귀신인가? 그렇지? 그렇죠? 자, 안울림 소리는 다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파열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사람의 성대는 이렇게 두 개의 막이, 그러니까 원에서 사람의 목이 이렇게 절반, 목이 동그랗다면, 그죠? 자, 두 개의 막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기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파열음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딱 닫혀있던 그 막이, 두 개의 막이 이렇게 딱 붙어서 닫혀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뚫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닫혀서 막혔던 공기가 팡 하고 터지면서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열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찰음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 성대가 처음부터 구멍을 요만큼 만들어놔. 알겠죠? 우리가 호수로 물 뿌릴 때 호수 끝을 꾹 누르면은 뭡니까? 물이 더 빠르고 멀리 나가잖아. 그렇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도 구멍이 좁으니까 어때?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성대를 마찰하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요. 알겠죠? 처음에는 파열음처럼 이렇게 닫혀있다가 구멍이 열리는데 조금만 뻥 하고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으로 소리가 탁 하고 터지면서 파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구멍이 좁으니까 어때? 그 사이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마찰도 함께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파찰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울림 소리는 바로 콧소리, 비음과 흐름 소리, 유음, 혹은 어려운 말로는 설치음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콧소리는 바로 뭐냐면, 얘는 우리가 입으로 이제 공기가 나가는데, 비음은 특이하게 공기가 두 갈래로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코맹맹이 소리 한다 하잖아. 그치? 바로 그게 왜?
콧물 때문에 가득 차가지고 코 속이 울리지 못하니까 이 비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음은 코로만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구강으로 소리가 공기가 나가면서 코로도 같이 나가서 나오는 소리가 비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유음은 혀 옆으로 공기가 흐르듯이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흐름 소리,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하고 혹은 혀 설자의 옆축자를 써서 혀 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는 소리다라고 해서 설치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 표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음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시다. 준비됐습니까? 됐죠? 자,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공기가 발음기관을 지날 때 어떻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음은 총 21개가 있는데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단모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 단이 무슨 뜻이겠어? 단이 무슨 뜻입니까? 단. 바로 하나. 짧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음을 한 개만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 뭐야? 발음을 하는 동안 발음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발음하니까 위치나 모양이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모음표를 보면은 크게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 혀의 높이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혀의 위치에 따르면 전설모음, 레전드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앞전자에 혀설자를 써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오는 모음. 다음 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에 오는 모음. 알겠죠? 그 다음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뉘는데 평순은 평평할 평자에 입술 순자를 써서 입술이 평평해지는 모음, 입술이 둥그러지는 모음. 그죠? 그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혀가 높이 올라가는 고모음, 가운데 오는 중모음, 그 다음에 낮은 저모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주의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요거죠. 자, 위와 외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이 발음을 봅시다. 위를 발음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위, 외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입술 모양이 어떻게 돼? 아니죠. 위, 외 발음하는 동안 변하고 있잖아요. 좁았다가 둥글었다가 평평해지면서 변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얘는 단모음이 아니지 않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자, 원래 얘네는 단모음을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참에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 알겠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준 발음법에서 그렇죠? 자,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뭐다? 원래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발음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그냥 단모음이다라고 외워두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중모음인 것 같은데 발음해보니까 이중모음인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더라도 단모음으로 분류하는 걸로 뭡니까? 허용한 거라는 거 첫 번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생님이 요걸 발음해 볼게요. 입을 잘 봅시다. 아. 점점 이 크기가 어떻게 돼? 아.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요걸 가지고 모음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저모음으로 갈수록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바로 입을 벌리는 정도,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개구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뭡니까? 평순 모음, 후설 모음, 뭐 저 고모음, 저모음 이런 거로 설명을 했다면 고등학교는 이걸 조금 틀어가지고 저모음은 뭐야?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모음. 저 고모음은 입이 가장 작게 벌어지는 모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개구도와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다음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내신에서도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이중모음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이중모음을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 이중모음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반모음은 이런 거야 하고 간단하게만 배우고 넘어갔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반모음이 좀 중요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단모음에 붙어서 발음되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모음은 어떻게 보면 자음과 모음의 중간에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음과 공통점은 바로 뭐다? 혼자 발음되지 못하는 모음이다라는 거죠. 자음도 혼자 발음할 수 없듯이 단모음도 아무리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발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꼭 단모음과 붙어야만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음운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반모음도 일반적인 단모음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국영음화 같은 경우도 이나 반모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을 만나도 국영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음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중모음은 바로 뭐다? 말 그대로 모음이 두 개, 즉 바로 뭐다? 발음을 하는 동안 발음 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는 모음을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이중모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입니다. 알겠죠? 이 J 표시가 우리 한글로 하면 이 발음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반모음 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반모음 이, 그래서 J로 표시하든지 한글로 표시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요. 이에다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반모음 이를 나타내는 표시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모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단모음으로 가는 이중모음을 이게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 같은 경우는 뭐야?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가는 모음. 이야, 야가 되잖아. 그치? 그죠? 여도 마찬가지 이에서 어로 가는 모음. 이어가 되죠. 그렇죠? 요도 마찬가지 이에서 오로 가는 모음. 유도 이에서 우로 가는 모음. 그 다음에 얘는 이에서 에로 가는 모음. 얘는 이에서 에로 가는 모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반모음 이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가는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게 이중모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W계 이중모음이 있어요. W는 우리말로 하면 우가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 우에서 단모음으로 이것도 역시 이중모음이면 반모음이면 체크 표시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오에서 시작해서 아로 가는 거, 왜 같은 경우도 오에서 시작해서 에로 가는 거, 그 다음 워 같은 경우는 우에서 시작해서 어로 가는 거, 그 다음 왜 같은 경우도 우에서 시작해서 어로 가는 거, 이런 모음을 얘기하죠. 그 다음 하향식 이게 이중모음이 있는데 얘는 독특하게 단모음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단모음에서 시작해서 반모음으로 가는 건 하향식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모음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가는 것들은 무슨 식이라고 해야 되겠어? 얘가 하향식이면 얘는 무슨 식?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괜찮아요. 무슨 식이라 할 것 같아? 얘가 하향식이니까. 그치? 얘네 두 개는 상향식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공부는 자신감이 절반입니다. 알겠습니까? 틀리더라도 틀리고 여기서 바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괜히 내가 틀릴까 어떨까 대답 안 하다가 틀린 채로 알고 있는 게 더 안 좋은 일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추측한 게 맞는가 틀린가를 자꾸 생각해.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푸는 것보다 추측해서 푸는 게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향식이계 모음은 단모음에서 시작해서 반모음으로 가는 거고 우리 국어에서는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모음 의에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가는 모음을 이제 우리가 하향식 이계 모음이다. 이게 이중모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바로 비분절 의문으로 가서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가지고 독서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비분절 의문은 아까 분절 의문과는 다르게 바로 뭐다? 소리 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의문. 그래서 정확하게는 소리의 길이, 억양, 그 다음에 세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분절 의문에 속하는데 현재 우리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 비분절 의문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성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1성, 2성, 3성, 5성, 4성, 5성 하잖아요. 그렇지? 이 성조가 뭐 처음에는 그 낮은 소리, 그 다음 높은 소리, 그 다음 낮다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원래는 비분절 의문인데 우리 국어는 중세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만을 현재 우리는 비분절 의문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낱말 중에는 발음이 같아도 어때? 단음과 장음의 다른 길이를 통해서 의미를 구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하고 짧게 하면 사람의 눈을, 근데 눈하고 길게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리의 길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보면, 그렇죠? 자, 장음이라고 하는 거, 소리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바로 낱말의 첫 음절, 그 중에서도 모음에서 소리의 길이는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은 경우도 말 하면은 이제 동물 말 짧게 발음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를 음운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쓰냐면 미음 아에다가 장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리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에서 소리의 길이는 실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 특징이죠. 자, 장음으로 발음되는 낱말이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게 되면 장음으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길게 소리 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게 되면 길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보다 합시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낱말을 만들어 봅시다. 자, 눈사람 하면은 길게 소리 나는 눈이 여전히 첫 번째 음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긴 게 유지가 돼서 눈사람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뒤에 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박눈 요거 같은 경우는 소리의 길이를 표시해서 음운으로 표시를 하면은 한방눈 하고 짧게 소리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왜? 둘째 이하의 음절에 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리의 길이는 낱말의 그저 첫 음절, 첫 번째 어절의 첫 음절, 그것도 모음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 그래도 아무리 길게 소리 나는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합성이나 파생이 일어나서 둘째 이하로 오게 되면은 뭡니까? 소리가 길게 나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대가면서 막 설명을 해놨거든요. 알겠지? 정말 말이 안 되죠. 뭐 사람의 말은 끝이 없으니까 긴 소리, 동물 다리는 4개니까 짧은 소리만 해놨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외워도 웬만한 이제 소리 길이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50분 정도 됐으니까 잠깐 또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고 이제 정각에 그죠? 우리가 또 독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